새벽 3시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죽은 듯 잠든 그 깊은 밤, 저를 깨운 건 거실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흐느낌 소리였습니다. 으응 추워. 우리 애기 춥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옆자리를 더듬어 보니 엄마가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시작된 것입니다. 치매 판정을 받은 지 3년째인 나의 엄마 이정래 여사의 그 지독하고 끔찍한 새벽 의식이 말이죠.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닫힌 방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거실 풍경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스며든 거실 한복판, 그 어둠 속에 엄마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이 훌쩍 넘은 노인이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가만히 좀 있어봐. 엄마가 단추 채워줄게. 옳지, 착하다. 엄마의 손가락은 허공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옷깃을 여미고 투명한 단추를 하나, 둘, 셋. 아주 신중하게 채우는 신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옷감을 매만지는 그 손길이 너무나 섬세하고 조심스러워서 제 눈앞에 정말로 어린아이가 서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초점 없는 엄마의 눈동자는 허공의 한 지점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엔 미치광이의 광기가 아닌 자식을 향한 애끓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눈앞에 살아있는 아들이 진짜로 존재하는 것처럼 엄마는 연신 허공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거기 아무도 없잖아.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턱 밑에서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허공을 쓰다듬던 엄마의 손이 툭 하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틈으로 훔쳐보던 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순간 엄마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기를 어르던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금방이라도 물어뜯을 듯한 서슬 퍼런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내 동생 준호의 장례식장에서 저를 노려보던 원망 가득한 그 눈빛이었습니다. 너 거기서 뭐해? 엄마의 쉰 목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찢어놓았습니다. 네가 숨겼지? 네가 우리 준호 신발 숨겼지? 이 도둑년아!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엄마의 머릿속 시계를 40년 전 그 끔찍했던 겨울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제 멱살을 잡고 흔드는 엄마의 소나기 힘은 노인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셌습니다. 엄마의 입에서는 저주 같은 말들이 침과 함께 튀어올랐습니다. 나쁜 년, 네가 동생 하나 못 봐서 네가 죽였어. 우리 준호 살려내. 내 아들 내놔. 제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40년이 지났건만 우리 모녀는 아직도 준호가 트럭 바퀴 아래 깔려 죽던 그 골목길을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톱이 제 팔뚝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엄마가 뱉어내는 저 말들이 제 심장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이 지옥 같은 기억의 감옥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제 귓가에는 엄마의 고함 소리와 함께 40년 전 그날의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정입니다. 지금은 저렇게 뼈만 남은 노인이 되어버렸지만 우리 엄마 이정래 씨는 젊은 시절 서울 바닥에서 알아주는 여장부였습니다. 고아원에서 만난 2살 위인 아버지와 맨주먹으로 서울살이를 시작하셨죠. 가진 것이라곤 건강한 몸뚱이와 서로를 향한 믿음뿐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곰팡이 냄새가 퀴퀴하게 배어있던 지하 단칸방. 그 좁은 방에서 우리 4남매가 올망졸망 태어났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밤잠을 줄여가며 모은 돈으로 작은 욕고 공장을 차리셨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요꼬라고 하면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스웨터나 니트 원단을 짜는 편물 기계 말입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온통 그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찰칵, 찰칵. 지하실 한켠 기름 냄새와 먼지가 섞인 그 공장 구석방이 우리들의 놀이터이자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기계를 돌리셨고, 엄마는 산더미처럼 쌓인 실뭉치를 풀고 감으며 기계와 씨름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엄마는 완성된 니트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납품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엄마의 손은 늘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시커먼 기계 기름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손으로 지어주신 밥은 세상에서 제일 꿀맛이었습니다. 공장은 부모님의 피땀 덕분에 날로 번창했고 우리는 더 이상 굶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비록 지하 셋방이었지만 공장이 잘 돌아가는 날이면 아버지는 신문지에 싼 돼지갈비를 사오셨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면 우리 사남매는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며 상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6식구가 좁은 방에 둘러앉아 서로 고기를 더 먹으라고 챙겨주던 그 저녁. 아버지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엄마의 흐뭇한 미소, 그리고 우리들의 제잘거림이 끊이지 않던 그 시절. 가난했어도 마음만은 부자였던 우리 가족의 화양연화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 소박한 행복을 시기한 운명이 문 밖에서 검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행복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10살 막내 준호가 7살 되던 해 늦가을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납품 주문이 폭주했고 우리 공장은 문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귀를 멍하게 만들었고 바닥에는 잘라낸 실밥들이 발목까지 차오를 정도로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산더미처럼 쌓인 옷무덤 속에 파묻혀 검수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엄마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그때 엄마가 저를 향해 다급하게 소리치셨습니다. 미정아, 준호 좀 잘 봐라. 일하느라 정신 없으니까 애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그 짧은 당부. 엄마가 제 인생에 남긴 그 한마디가 평생 저를 옥죄는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시 철없던 10살배기 저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만화 영화에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누나, 나 심심해. 나가서 놀자. 라고 칭얼대며 옷자락을 잡아당겼지만 저는 귀찮다는 듯 동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기 가서 장난감 가지고 혼자 놀아. 라며 동생을 구석으로 때밀었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만화 영화가 끝나고 정신을 차려보니 집안이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늘 제 곁을 맴돌며 제잘되던 준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공장 밖 골목길에서 쇠가 갈리는 듯한 날카로운 급정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익, 그리고 이어서 쿵 하는 둔탁한 충돌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을 찔러왔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공장 앞 좁은 골목길에는 커다란 트럭 한 대가 비스듬히 멈춰 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간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바퀴 아래 덩그러니 놓여있는 작은 운동화 한 짝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빨아주었던 준호의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 회색빛 아스팔트 위로 붉은 피가 검붉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동생 준호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심심하다고 보채던 그 작은 아이가 축 늘어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안 돼.
뒤이어 달려나온 엄마의 비명소리가 골목을, 아니 하늘을 찢어 놓았습니다. 엄마는 피투성이가 된 준호를 품에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토해내는 어미 짐승의 처절한 포효였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비비며 제발 눈 좀 뜨라고, 제발 숨 좀 쉬라고 절규하는 엄마의 모습.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식어간 것은 제 동생 준호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도 엄마의 웃음도 그 자리에서 준호와 함께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준호가 한 줌의 재로 변해 돌아온 날부터 우리 집의 시계 바늘은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활기차게 돌아가던 욕고 공장의 기계 소리는 뚝 끊겼고 그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과 한숨만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정하고 억척스러웠던 나의 엄마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잔이던 것이 나중에는 병째에 들이켜지 않고서는 잠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매일 밤 안방에서는 소주병이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어린 저에게 공포의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면 엄마 안에 숨어있던 악귀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그 붉게 충혈된 눈은 어김없이 집 안구석에 숨죽여 있는 저를 찾아냈습니다. 이년아, 네가 동생 하나 제대로 못 봐서. 네가 죽였어. 왜 네가 살고 준호가 죽었니? 내 아들 살려내. 엄마는 저를 볼 때마다 죽은 준호가 생각나는지 저를 미워하고 또 저주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도 숟가락을 집어 던지며 소리치셨습니다. 동생 잡아먹은 년이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냐고 말이죠. 그 말은 비수보다 더 깊고 날카롭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감히 배가 고픈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죄가 되는 그 숨막히는 집구석에서 저는 소리 없이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엄마는 자식을 잃은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 눈앞에 보이는 가장 만만한 대상인 저에게 그 분노를 쏟아붓고 계셨던 겁니다. 나의 사춘기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학교가 파해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 어두워질 때까지 놀이터를 배회했고 집에 들어가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고함과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어야 했던 날들이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도망치듯 짐을 쌌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해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사랑보다는 탈출이 절실했습니다. 저를 경멸하는 엄마의 눈빛, 저를 살인자 취급하는 엄마의 목소리로부터 단 1분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저도 엄마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키워보니 생떼 같은 아들을 먼저 보낸 엄마의 심정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새겨놓은 살인자라는 낙인은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아니, 저의 아픈 과거와 철저히 등을 돌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피해 도망쳐 나온 지 20년. 영원히 마주하지 않을 것 같았던 불행은 예고 없이,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과 함께 들려온 것은 엄마의 치매 판정이었습니다. 미정아, 네 엄마가 밥솥에다가 신발을 넣어놓고 밥을 안 쳤다. 그리고 자꾸 누가 훔쳐갔다고 소리를 지른다. 의사 선생님은 엄마의 뇌가 많이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알츠하이머. 78배 엄마는 이제 기억을 잃고 어린아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다른 형제들은 다들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저처럼 엄마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결국 엄마를 모실 사람은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저 미정이뿐이었습니다. 저라고 좋아서 모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대로 엄마가 객사라도 하시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 내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던 집을 뛰쳐나온 지 20년 만에 저는 다시 제 발로 그 지옥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예상대로 엄마와의 동거는 전쟁이었습니다. 대소변을 못 가려온 집안의 냄새가 진동하는 건 기본이었고 밤만 되면 보따리를 싸서 집에 가야 한다며 잠긴 현관문을 덜컹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서두에 말씀드린 그 밤의 의식이었습니다. 치매라는 병만은 엄마의 머릿속 지우개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행복했던 기억은 다 지워버리고 하필이면 가장 끔찍했던 40년 전 그날의 기억만을 선명하게 남겨둔 것입니다. 엄마는 밤마다 허공에 대고 죽은 준호의 이름을 부르며 옷을 입혀주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나쁜 년 네가 준호 옷 뺏어갔지? 라며 달려들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제 팔을 핥히었습니다. 엄마의 시간은 여전히 준호가 죽은 그해 겨울에 멈춰 있었고 저는 여전히 동생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엄마의 고함과 저주.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었지만 40년 전의 상처를 매일 밤 다시 후벼 파는 정신적인 고통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 역시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엄마를 닮은 괴물로 변해가는 것 같아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발 엄마가 모든 걸 잊게 해주세요. 준호도 저도 다 잊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밤마다 입을 틀어막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효도인지 아니면 전생에 지은 죄를 갚는 형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녀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전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소리를 지르던 엄마가 갑자기 조용해지셨습니다. 며칠째 곡기를 끊고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채 자리에 누워만 계셨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엄마의 가슴이 희미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정말 질기고도 모질었던 이 인연을 놓아드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엄마가 입원할 준비, 아니 어쩌면 떠나실 준비를 하기 위해 짐을 정리하려고 안방 장롱을 열었습니다. 퀴퀴한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쏟아져 나온 낡은 옷가지들. 그 장롱 가장 깊숙한 곳, 어둠 속에 처박혀 있던 누런 신문지 보따리 하나가 제 손끝에 걸렸습니다. 이게 뭐지? 무심코 보따리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보따리 안에서 와르르 쏟아져 나온 것은 수십 벌의 알록달록한 니트 스웨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옷들은 평범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7살 아이가 입을 법한 앙증맞은 조끼부터 10살, 15살. 그리고 건장한 성인 남자가 입을 법한 큼지막한 사이즈의 스웨터까지. 모두 기계로 드르륵 박아낸 공장 옷이 아니었습니다. 굵기가 제각각인 털실로 한 코 한 코 서툴게 엮어낸 손뜨개 옷들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소매 끝은 닳아 있었고 어떤 옷은 눈물 자국인지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놓인 회색빛 성인용 스웨터 위에 꼬깃꼬깃한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맞춤법도 틀린 삐뚤빼뚤한 지렁이 같은 글씨가 눈물에 번져 있었습니다. 우리 막내 준호 30살 생일 축하한다. 엄마가 올해는 좀 넉넉하게 짰어. 하늘나라는 춥지 않니? 엄마 갈 때 꼭 가져갈게. 미안하다 내 새끼.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지난 40년 동안 매년 준호의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그 아이가 살아서 컸다면 입었을 옷을 짜고 계셨던 겁니다. 술에 취해 저에게 악담을 퍼붓던 그 밤에도
엄마는 홀로 방구석에 앉아 죽은 아들을 위해 뜨개질 바늘을 움직이며 속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거친 손으로 40년 세월을 한 코 한 코 뜨며 참회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편지 밑에 또 다른 쪽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아, 내 딸 미정아, 이 못난 애미를 용서하지 마라. 준호 죽던 날 네가 구석에서 벌벌 떨며 울고 있는 걸 봤어. 너도 얼마나 무서웠겠니? 내 잘못인데. 내가 애를 방치한 건데. 내가 죽고 싶어서 너무 괴로워서 만만한 너한테 화풀이를 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미정아, 네가 첫 월급 타서 사준 내복 아까워서 한 번도 못 입었다. 내가 죽으면 너 입어라. 사랑한다, 내 딸. 쪽지 아래에는 제가 30년 전 첫 월급으로 사드렸던 빨간 내복이 포장지도 뜯지 않은 채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엄마의 독설은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미쳐버리지 않기 위한 처절한 비명이었던 것입니다. 저를 가장 사랑했기에 가장 아끼는 딸에게 그 고통을 나누어 짊어지게 했던 그 못난 사랑을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 엄마. 저는 준호의 스웨터들과 빨간 내복을 가슴에 품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힘없이 누워있는 엄마의 곁으로 무릎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뼈만 남아 앙상한 엄마의 손, 평생 일만 하느라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어진 그 손을 잡고 제 얼굴을 비볐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몰랐어. 엄마 마음도 모르고 나만 아프다고 해서 미안해. 엄마, 이제 그만 아파해도 돼. 준호도 다 알 거야. 엄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알고 있을 거야. 제 뜨거운 눈물이 엄마의 마른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온기가 느껴졌던 걸까요? 감겨있던 엄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떠졌습니다. 탁하게 흐려져 초점을 잃었던 엄마의 눈동자가 기적처럼 맑아지며 저를 응시했습니다. 엄마의 시선이 제가 품에 안고 있는 스웨터 뭉치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엄마의 입꼬리가 올라가며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40년 만에 처음 보는 고통도 원망도 없는 가장 평온한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의 거친 손이 힘겹게 허공으로 올라와 눈물 범벅이 된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미정아, 울지 마라. 우리 이쁜 딸. 배고프다. 밥은 먹었니? 치매로 잃어버렸던 엄마의 정신이 마지막 순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살인자라고 저주하던 그 입에서 평생 자식 밥 굶을까 걱정하던 엄마 본연의 따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응, 엄마. 나 밥 먹었어. 엄마도 얼른 일어나서 나랑 밥 먹자.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목이 메어 엉엉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제 대답을 듣고는 안심했다는 듯 잡고 있던 제 손을 꼭 쥐었다가 스르르 힘을 뺐습니다. 엄마의 눈이 다시 천천히 감겼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던 괴로움은 없었습니다. 깊은 잠에 든 아이처럼 엄마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숨을 내쉬고 계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 마지막 온기. 엄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40년의 거대한 얼음벽이 엄마의 그 손길 한 번에 눈 녹듯 사라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는지를요. 엄마는 그날 밤 40년을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조용히 아주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마치 저와 화해하기만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평온한 얼굴로 잠드셨습니다. 입관식 날 저는 엄마의 관 속에 엄마가 평생 떴던 준호의 스웨터들을 차곡차곡 넣어드렸습니다. 7살 준호가 입을 옷부터 30살 준호가 입을 옷까지. 그리고 엄마가 아까워서 뜯지도 못했던 그 빨간 내복도 엄마의 가슴 위에 덮어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가서 준호 만나면 이 옷들 다 입혀줘. 그리고 준호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동안 못다 한 얘기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 나도 나중에 가면 엄마 딸로 다시 태어날게. 그때는 엄마 마음 아프게 안 할게. 이제 하늘나라에서 만난 준호에게 그 예쁜 옷들을 입혀주시겠죠? 40년 동안 차가운 땅 속에 있던 아들을 껴안고 따뜻한 스웨터의 온기로 그 추위를 녹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은 텅 비어 있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남기고 간 사랑의 온기가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엄마를 생각하면 술병 굴러가는 소리 대신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뜨개질하던 엄마의 굽은 등과 마지막 순간 저를 어루만져 주던 따뜻한 손길을 떠올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네 부모님의 가슴 속에는 자식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대못이 하나씩 박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 아픔이 모진 말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껍데기를 깨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결국 자식을 향한 눈물겨운 사랑이 웅크리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과 혹은 자녀분과 풀지 못한 앙금의 벽을 쌓고 계신가요? 너무 늦기 전에 오늘 밤 용기 내어 먼저 손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이죠. 미움은 한순간이지만 후회는 평생을 갑니다. 부디 저처럼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엄마의 낡은 스웨터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슴 먹먹한 우리네 어머니들의 사랑,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감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